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던 사람은 재산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양로원에 모셨어. 그 말이 나온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판단하기보다 한 번쯤 자신의 기준을 돌아보게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갈게. 큰오빠가 식탁에 앉아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저 고마웠다. 80이 넘은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집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2번이나 넘어지셨다.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타시고 장을 보러 가실 때도 무거운 짐을 혼자 드셨다. 전화를 걸면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형님 집이 넓으니까 좋겠네요. 엄마도 안심하시겠어요. 둘째 오빠가 먼저 맞장구를 쳤다. 그래, 내가 모셔야지. 장남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큰오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엄마 집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전세 보증금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 내가 엄마 모시면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쓸 거니까 그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데 큰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어머니를 모시면 병원비도 들고 식비도 들고 온갖 비용이 들 텐데 그럼 당연히 어머니 재산으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형이 고생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둘째 오빠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큰오빠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정리됐다.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이 큰오빠 통장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명의 예금 1,500만 원도 해지됐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현금 500만 원까지 모두 큰오빠가 가져갔다. 오빠 통장 내역 같은 거 나중에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큰오빠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엄마 돈인데 투명하게 써야지. 걱정 마. 나는 안도했다. 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재산도 함께 관리하고 생활도 함께 하고 병원도 함께 가고 그게 진짜 모시는 거지. 큰오빠는 어머니 짐을 챙겨 자기 차에 실었다. 옷가지며 이불이며 어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물건들까지. 나는 짐을 옮기는 걸 도우면서 이제 어머니가 편히 지내시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엄마 오빠 집 가서 편히 지내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차에 올라타셨다. 나는 차가 떠나는 걸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이제 어머니는 큰오빠네 집 안방에서 주무시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드시고 손주들 보며 웃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오빠 엄마 어떠세요?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큰오빠는 짧게 대답했다. 잘 계셔.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그때 나는 몰랐다. 모신다는 그 말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재산 정리 얘기가 나온 건 어머니를 모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큰오빠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좀 내줘. 엄마 일로 얘기할 게 있어. 토요일 오후 우리는 큰오빠네 거실에 모였다. 어머니도 함께 오셨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이제 한계야. 내가 모시려고 해. 큰오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안방 비워뒀어. 엄마 침대랑 옷장도 새로 샀고 병원도 우리 집 근처에 좋은 데 있어서 예약해뒀어. 둘째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고맙다. 사실 나도 모셔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우리 집은 좁아서 둘째 오빠네는 투룸 아파트였다. 아이 둘의 부부, 거기에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무리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해주면 정말 다행이지. 셋째 오빠도 고개를 숙였다. 셋째 오빠는 전세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고 회사 일로 주말에도 자주 출근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형편이 안 됐다. 형이 모시면 우리가 생활비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괜찮아. 대신 엄마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 큰오빠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명의 전세 보증금, 예금, 현금까지 적힌 목록이었다. 총 6천만 원 정도 돼. 엄마 병원비, 생활비, 약가 다 여기서 쓸 거야. 내가 따로 돈 보탤 필요 없게. 형이 다 부담하면 안 되지. 엄마 돈으로 쓰는 게 맞아. 셋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이 관리하는 걸로 하자. 어차피 형이 엄마 모시면서 다 쓸 돈인데. 둘째 오빠도 동의했다. 나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다. 표정이 없으셨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큰애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그저 나이 드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형, 그럼 통장이랑 이런 거 다 형한테 드리는 거지? 둘째 오빠가 확인했다. 응. 다음 주에 은행 가서 정리할 거야. 엄마 모시고 가서 계좌 해지하고 내 통장으로 옮기고. 큰오빠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처럼. 오빠 나중에 통장 내역 같은 거 공유해 줄 수 있지? 엄마 돈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연하지. 투명하게 할 거야. 걱정 마. 큰오빠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였다. 그럼 이제 엄마 집도 정리해야 되는데 다들 언제 시간 돼? 다음 주말에 가자. 같이 짐 옮기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음이 편했다. 큰오빠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조금 미안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큰오빠가 대신 떠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머니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면 큰오빠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따로 돈을 보탤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큰오빠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 걱정하고 가족일은 늘 앞장서서 해결했다. 오빠라면 잘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책임을 진다는 말과 실제로 책임을 지는 행동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어머니를 큰오빠네로 모신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큰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야. 엄마 좀 바꿔줄래? 엄마, 지금 주무시는데. 오후 3시였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는 평생 낮잠을 주무신 적이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 좀 바꿔줘. 엄마 지금 병원이야. 정기검진 받으러 갔어. 아, 그럼 나중에 엄마 핸드폰으로 걸게. 엄마 핸드폰? 그거 배터리 나가서 새로 사줘야 돼. 지금 못 쓰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큰오빠가 병원도 데려가고 핸드폰도 새로 사주려 하는데 괜히 캐묻는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수고해. 또 일주일이 지났다. 둘째 오빠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형,
이번 주말에 엄마 뵈러 가도 돼? 한참 뒤에 큰오빠가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는 좀 그래. 엄마가 감기 걸리셔서 푹 쉬셔야 돼. 아, 그래.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약 드시고 계셔. 나중에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나는 단톡방을 보면서 메시지를 쓰려다가 지웠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괜히 방문하겠다고 하면 큰오빠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았다. 셋째 오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나는 큰오빠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다. 회사 미팅이 그쪽 동네에 있었다. 잠깐 들러볼까? 나는 차를 세우고 큰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지금 오빠네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 지금? 오늘은 좀 곤란한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다음에 오는 게 낫겠어. 나는 핸들을 잡은 채로 멈춰섰다. 오빠, 엄마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다 있어.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들어가 볼까? 하지만 나는 시동을 걸었다. 큰오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 멋대로 들어가는 건 실례였다. 그날 저녁 둘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너 오늘 형네 집 갔었어? 아니,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왔어. 오지 말래서. 나도 지난주에 그랬어. 둘째 오빠 목소리가 낮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한 번도 못 뵌 지 한 달 넘었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형이 엄마 핸드폰 고장 났다고 했잖아. 고장 났으면 고치면 되는 거 아냐? 한 달 넘게. 둘째 오빠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변명을 찾았다. 오빠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엄마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그래도 둘째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괜히 의심하는 거 아닐까? 오빠 믿자. 내가 먼저 말했다. 그래, 그러자. 둘째 오빠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 셋째 오빠가 올린 형님, 엄마 안부 좀 알려주세요였다. 큰오빠는 읽은 표시만 떠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쓰려다가 또 지웠다. 괜히 오빠한테 부담 주지 말자. 엄마 모시느라 힘든데. 단톡방을 닫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왜 나는 전화 한 통 제대로 걸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내일 하자. 내일.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어머니를 큰오빠네로 모신 지 2달째. 셋째 오빠 딸 돌잔치가 열렸다. 형님, 이번엔 꼭 엄마 모시고 오세요. 손녀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안 오시면 안 되죠. 셋째 오빠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그래야지.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큰오빠가 답장을 보냈다. 돌잔치 당일 나는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 둘째 오빠네 가족도 이미 와 있었다. 큰오빠네는 아직 안 왔어. 엄마 모시고 오느라 좀 늦는다고 했어. 30분이 지났다.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괜찮아, 천천히 와. 또 30분이 지났다. 큰오빠가 혼자 들어왔다. 형, 엄마는? 둘째 오빠가 먼저 물었다.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셔.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하신 것 같아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셋째 오빠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오셔야 하는데. 미안해. 다음에 따로 아기 데리고 집에 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 큰오빠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끼리만 모이는 자리였다. 형, 엄마 요즘 어떠세요? 둘째 오빠가 소주잔을 비우며 물었다. 잘 계셔. 밥도 잘 드시고. 집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TV 보시고 산책도 가끔 하시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계시니까 좋아하셔. 큰오빠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수님이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둘째 오빠가 말했다. 우리 와이프도 엄마 잘 모시고 있어. 걱정 마. 엄마 방은 어디 쓰세요? 안방이요? 셋째 형이 물었다. 응, 안방 쓰시지. 우리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 모든 대답이 자연스러웠다. 의심할 틈이 없었다. 형, 그런데 엄마 핸드폰은 아직도 고장 난 거예요? 둘째 오빠가 다시 물었다. 아, 그거. 새로 사드렸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나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집 전화 쓰시라고 했어. 집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전화 드릴게요. 집 전화? 요즘 집 전화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한테 전화할 일 있으면 나한테 하면 돼. 큰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뭔가 걸렸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말할 수가 없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엄마 뵈러 가도 돼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주말? 글쎄, 우리 애들 학원 끝나고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큰오빠는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도 따라 일어났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둘째 오빠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너도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엄마를 한 번도 못 봤잖아. 형이 엄마 컨디션 안 좋다고 했잖아. 2달 동안 계속?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근데 오늘 형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셋째 형이 뒤에서 끼어들었다. TV도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이랑도 같이 계시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큰오빠네 집 안방에서 지내고 계셔. TV 보시고 밥 드시고 손주들 보시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다. 괜히 의심하지 말자. 오빠를 믿자.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둘째 오빠였다. 야, 우리 다음 주에 형 몰래 집에 가보는 거 어때?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나는 다음 주에도 큰오빠네 집에 가지 않았다. 셋째 오빠 딸 100일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형님도 오세요. 온 가족이 같이 찍어야죠. 셋째 오빠가 사진관 주소를 단톡방에 올렸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사진관 대기실에 모였다. 큰오빠는 혼자 왔다. 엄마는요? 셋째 오빠가 물었다. 엄마는 오늘 못 오셔. 왜요? 또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멀어서. 큰오빠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형, 엄마 요즘 산책 자주 나가세요? 둘째 오빠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산책? 아,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잘 안 나가시더라. 집에서는 뭐하고 지내세요? TV 보시고 그러시지. 손주들이랑은 잘 지내세요? 셋째 오빠가 물었다.
손주들, 우리 애들 학원 가고 그러니까 자주는 못 봐. 큰오빠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그럼 낮에는 거의 혼자 계시는 거네요? 내가 물었다. 뭐, 그렇지. 형수도 일 나가시잖아요. 엄마 혼자 두고 나가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익숙하시잖아. 둘째 오빠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형, 그래도 혼자 두는 건 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 직원들이 잘 챙겨줘. 큰오빠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직원들이요? 셋째 오빠가 먼저 물었다. 응. 양로원 직원들. 카페가 조용해졌다. 나는 컵을 든 채로 멈췄다. 뭐라고요? 양로원. 거기 직원들이 엄마 잘 챙겨줘. 큰오빠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다. 형,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둘째 오빠 목소리가 떨렸다. 농담? 왜? 엄마를 집에 모신다고 했잖아요. 집에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 집도 좁고 엄마 케어하려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나을 것 같아서. 큰오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언제부터요? 내가 겨우 물었다. 처음부터 엄마 모신다고 한 날부터. 재산 정리하고 나서요? 셋째 오빠가 테이블을 쳤다. 그래. 재산 정리하고 짐 옮기고 바로 양로원 입소시켰어. 형, 그럼 우리한테는 왜 집에 모신다고 했어요? 둘째 오빠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에 모신다고 한 적 없는데. 모신다고만 했지. 큰오빠는 태연했다. 양로원도 모시는 거 아니야? 엄마 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숨이 막혔다. 오빠, 그럼 우리가 엄마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양로원에 계신다고 하면 너희가 난리 칠 것 같아서 나중에 적응하시면 말하려고 했어. 적응하시면요? 벌써 석 달 넘었잖아요. 셋째 오빠가 일어섰다. 석 달이면 충분히 적응하셨지. 엄마 거기서 잘 지내셔. 큰오빠도 일어났다. 오빠 재산은요? 6천만 원은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물었을 때 큰오빠는 지갑을 꺼냈다. 양로원비 내고 병원비 내고 엄마 쓰는 돈 다 거기서 나가고 있어. 그럼 통장 내역 보여주세요. 형이 투명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둘째 오빠가 손을 내밀었다. 통장 내역? 집에 있는데. 그럼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난리야? 엄마 잘 모시고 있는데. 큰오빠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우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양로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부터 재산 정리하고 나서 바로. 나는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석 달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큰오빠가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갔다. 우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셋째 오빠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둘째 오빠는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다. 나는 창밖을 쳐다봤다. 큰오빠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우리 셋째 오빠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집에 갈게. 둘째 오빠가 먼저 일어났다. 인사도 없이 카페를 나갔다. 셋째 오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남은 커피잔들을 바라봤다. 큰오빠가 마시던 잔에 입술 자국도 없이 깨끗했다. 양로원. 처음부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진관 주소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오빠, 이건 아니잖아요. 오빠,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엄마를 왜 그렇게 보냈어요?
어떤 문장도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단톡방을 닫았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기어를 넣지 못했다. 큰오빠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양로원도 모시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양로원도 어머니를 모시는 방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재산을 정리하면서 집에서 모신다고 말했다. 안방을 비웠다고 했다. 병원도 근처로 옮겼다고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로원이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6천만 원. 어머니 평생 모은 돈. 양로원비와 병원비로 나간다고 했다. 그럼 맞는 거 아닌가?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핸드폰이 울렸다. 둘째 오빠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이것도 받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마다 멈춰섰다. 평소보다 신호가 더 길게 느껴졌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재산 정리하던 날,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셨다. 표정이 없으셨다. 큰애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때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나는 그게 나이 드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 큰오빠가 양로원으로 보낼 거라는 걸. 아니면 그냥 포기하신 걸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밝게 빛났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셋째 오빠였다. 형님, 엄마 어느 양로원에 계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읽음 표시가 하나둘 늘어났다. 큰오빠는 읽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둘째 오빠가 메시지를 올렸다. 형, 통장 내역 보여주세요. 약속했잖아요. 또 읽음 표시만 늘어났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말을 해야 했다. 큰오빠한테, 가족들한테, 어머니한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믿었던 게 뭐였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받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둘째 오빠한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양로원 주소 알아냈어. 오늘 갈 거야. 같이 갈래? 나는 옷을 입었다. 오전 10시 둘째 오빠네 집 앞에서 만났다. 셋째 오빠도 와 있었다. 어떻게 알아냈어? 형수님한테 물어봤어. 처음엔 말 안 하려고 하더니 결국 알려주더라.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양로원은 시외각에 있었다. 큰오빠네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이렇게 먼 데를. 셋째 오빠가 중얼거렸다. 건물 앞에 섰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에 희망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어머니 면회 오셨어요?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물었다. 네. 입소하신 지 석 달 정도 됐을 텐데요. 성함이? 둘째 오빠가 어머니 이름을 말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다. 203호에 계세요. 2층 올라가셔서 오른쪽입니다. 계단을 올랐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203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4개의 침대가 있었다. 창가 쪽 침대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엄마. 내가 불렀을 때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니? 목소리가 작았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둘째 오빠가 다가갔다. 큰애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다. 큰오빠한테 집에서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집에 가니까 집만 내려놓고 여기로 왔어. 그럼 큰오빠네 집은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셋째 오빠가 물었다. 응. 차에서 바로 여기로.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어머니 침대 옆에 작은 사물함이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밥 주면 먹고 자고.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다. 큰오빠가 자주 와요? 둘째 오빠가 물었다. 처음에 한 번 왔어. 입수할 때. 그 뒤로는 안 왔어. 석 달 한 번 전화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 나는 사물함 위에 놓인 핸드폰을 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엄마, 이거 왜 안 쓰세요? 쓸 일이 없어서. 우리한테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도 바쁜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셨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요? 둘째 오빠가 물었다. 네. 규칙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다. 걸음이 느렸다.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가 팔을 내밀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는 복도로 나가셨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1층 식당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으셨다. 직원이 식판을 가져왔다. 밥, 국, 반찬 2가지. 어머니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엄마, 여기 음식 괜찮으세요? 셋째 오빠가 물었다. 먹을만해.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거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뜨셨다. 우리는 서서 지켜봤다. 어머니가 밥을 다 드시고 식판을 반납하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셨다. 침대에 앉으셨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둘째 오빠가 말했다. 너희가? 네. 우리 집은 좁지만 형이랑 상의해서. 됐어.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다. 큰애가 다 정해놓은 거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그래도. 가거라. 너희 일 바쁘잖아.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셋째 오빠가 주저앉았다. 형이 이럴 사람이었어? 둘째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양로원 건물이 보였다. 어머니는 저 안에 계셨다. 석 달 동안 혼자. 양로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이번 주 토요일 큰오빠네 집 앞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2시. 큰오빠도 꼭 나와주세요. 읽음 표시가 하나씩 늘어났다. 큰오빠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읽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들어왔다. 형 올까? 셋째 오빠가 물었다. 모르겠어. 10분이 지났다. 큰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큰오빠는 자리에 앉았다. 할 얘기가 뭐야? 형, 어제 엄마 뵈러 갔어요. 둘째 오빠가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석 달 동안 거기 계셨더라고요. 혼자. 큰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알죠? 셋째 오빠가 물었다. 거짓말? 나는 엄마 모신다고 했어. 양로원도 모시는 거야. 집에서 모신다고 했잖아요. 안방 비웠다고 했고 계획이 바뀐 거야.
엄마 모시기 힘들어서. 큰오빠는 팔짱을 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피했어요? 둘째 오빠 목소리가 높아졌다. 말해봤자 너희가 난리 칠 것 뻔하잖아. 당연히 난리치죠.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양로원에 보낸 거잖아요. 재산? 그거 엄마 돈이야. 엄마한테 쓰고 있어. 양로원비 얼마예요? 통장 내역 보여주세요. 셋째 오빠가 손을 내밀었다. 그거 왜 보여줘야 돼?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형이 투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큰오빠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을 들었다. 큰오빠는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오빠. 세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저는 큰오빠가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큰오빠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양로원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둘째 오빠가 나를 봤다. 재산 문제도 아니에요. 엄마 돈으로 엄마를 모시는 거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다. 저는 오빠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도 이해해요. 말하면 우리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카페가 조용해졌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나는 큰오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는 모신다고 했어요. 책임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한 건 철이었어요. 큰오빠 표정이 굳었다. 엄마를 데려다가 양로원에 맡기고 석 달 동안 한 번 방문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모시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한 거예요. 나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를 돌아봤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오빠가 움찔했다. 우리는 오빠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불편하면서도 묻지 않았어요. 오빠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책임지기 싫어서 외면한 거예요. 셋째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빠랑 똑같아요. 우리도 엄마를 처리한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엄마를 제가 모실 거예요. 양로원에서 모실 수도 있고 제 집으로 모실 수도 있어요. 오빠들이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큰오빠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오빠 엄마 재산 관리는 오빠가 계속하세요. 저는 그거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 저는 오빠가 한 선택을, 우리가 한 선택을 기억할 거예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차에 탔다. 핸드폰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카페가 보였다. 세 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운전했다. 그날 이후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다. 나는 어머니를 내 집으로 모시겠다고 양로원에 갔다. 퇴소 절차 밟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가족인데요. 입소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 따로 계세요. 큰오빠였다. 나는 큰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엄마가 거기 계시는 게 나아. 내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주 양로원에 갔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창가에 앉아 같이 창밖을 봤다.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았다. 미안하다고, 이제 자주 오겠다고, 다른 데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다. 여기 괜찮아. 너 바쁜데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오빠가 양로원에 왔다. 복도에서 마주쳤다.
너도 왔어? 응. 우리는 함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둘째 오빠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 다음 주에는 셋째 오빠도 왔다. 우리는 세 명이 어머니 병실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큰오빠는 오지 않았다. 2달쯤 지났을 때 나는 양로원 원장을 찾아갔다. 여기 비용이 얼마예요? 월 120만 원입니다. 석 달이면 360만 원이네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은요? 입소할 때 6천만 원 있었을 텐데. 그건 보호자분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큰오빠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오빠 엄마 재산 어떻게 된 거예요? 양로원비 빼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이틀 후 답장이 왔다. 병원비 냈어. 엄마 옷이랑 생활용품도 샀고 필요한 거 다 쓰고 있어. 통장 내역 보내주세요. 답장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셋째 오빠가 어느 날 물었다. 우리가 큰형한테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다. 어머니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은 완전히 끝이었다. 일단 보류하자. 셋째 오빠도 더 묻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양로원에 계셨다. 나는 여전히 매주 갔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도 번갈아가며 갔다. 큰오빠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가족 단톡방에서 큰오빠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왔다. 둘째 오빠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올해 명절은 어떻게 할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양로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큰오빠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나? 어머니를 정말 내가 모실 수 있나? 답은 없었다. 203호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엄마, 왔니? 나는 옆에 앉았다. 엄마, 여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정말요?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셨다. 너희가 자주 와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 저희가.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다. 나도 같이 봤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회색 하늘과 멀리 보이는 건물들 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어머니 손이 차가웠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으셨다. 양로원을 나서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이 열려 있었다. 큰오빠 이름 옆에 일이 떠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나는 단톡방을 닫았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의 양로원 건물이 보였다. 어머니는 저 안에 계셨다. 나는 매주 갈 것이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도 갈 것이다. 큰오빠는 모르겠다.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모신다는 말의 무게를,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때 남는 것을.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나는 멈춰섰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거리를 두었으며 어머니의 시간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내가 한 말이 정답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그 침묵을 설명하며 살아야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신다는 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그 말에 담긴 책임은 누가 언제까지 지는 건지 지금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끝내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생각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